파트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 제작 및 사용성 테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챕터 1, 프로토타입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사진 및 이미지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진에 대한 것인데요. 사진이라는 것은 카메라로 촬영한 현실의 사물이나 인물의 장면을 담은 그림을 담을 때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진 준비의 개념입니다. 사진을 준비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는 사진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미지 해상도를 조정하고 또 이미지 편집과 조정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지를 웹사이트에 올릴 때 로딩 속도를 위해서 이미지 최적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배치하는 과정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미지 표현 방식 매우 중요합니다.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비트맵 방식입니다. 비트맵 이미지라는 것은 픽셀이라는 요소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진을 보정하거나 합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 형식을 레스터라고도 합니다. 이 비트맵 방식을 편집하는 도구로는 포토샵이나 페인트샵 프로 등이 있고요. 비트맵 방식의 장점은 색상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미지를 보정하거나 합성할 때 작업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크기를 조절하거나 압축을 할 경우 원래의 픽셀이 손실이 되어서 이미지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픽셀이라는 것은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미지 해상도라는 것은 비트맵 이미지가 몇 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의미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단어입니다. 비트맵 방식은 사각형으로 이미지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원형을 나타낼 때도 이 원형 부분이 이렇게 잘리는 것이 아니라 사각형을 통해서 원이 표현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키워보면 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사각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원의 이런 곡선에서 층계 현상, 계단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안티엘리싱은 이 계단 현상을 없애고자 약간의 블러 느낌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엔티엘리싱의 정의는 비트맵 방식에서 나타나는 계단 현상을 줄여서 이미지나 텍스트의 가장자리 부분을 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술을 엔티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엘리어싱은 계단 현상을 의미하고요. 안티엘리어싱은 이 계단 현상을 줄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안티엘리어싱이 되겠습니다. 벡터 방식은 수학적인 계산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X좌표, Y좌표를 의거해서 점선면들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편집 도구가 일러스트레이터나 코렐드로우 등이 있고요. 장점은 크게 확도를 해도 이미지 손상 없이 원래의 품질이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확대나 축소를 할 때 그냥 재계산을 해서 뿌려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과는 거의 관련이 없이 품질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미세한 그림, 색의 변화, 변이, 그라데이션 이런 것들 표현할 때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다른 이미지와 얼굴과 얼굴 합성한다든가 할 때 그 합성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레스터라이징과 벡터라이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레스터라이징 같은 경우는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비트맵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 벡터 방식은 비트맵 방식을 벡터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색상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체계는 컬러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시스템을 색상 체계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색상 모드라고도 합니다. 포토샵 같은 데 보면 컬러 모드라고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미지 색상 체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대표적인 색상 체계로는 웹이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많이 활용되는 빛의 색상을 표현하는 RGB 방식이 있고요. 인쇄물에서 활용되는 CMYK가 있습니다. RGB 컬러 모드 같은 경우는 레드, 그린, 블루 색상으로 이루어지는 색광의 혼합 체계를 나타냅니다. CMYK 컬러 모드 같은 경우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 블랙 이런 네 가지 색료로 잉크로 이루어지는
생료혼합의 색상 체계를 의미합니다. 기타 색상 체계로는 인덱스 컬러가 있는데요. 이 인덱스 컬러는 컬러나 흑백 이미지 중에 이미지에 많이 사용된 256가지의 색상을 선출을 해서 만드는 색상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흰색, 검정, 그리고 회색, 음영들로 구성되는 색상 체계를 의미합니다. 듀오톤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인쇄할 때 그냥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 톤을 추가를 해서 이중톤의 이미지로 인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색상 체계입니다. 원래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였지만 브라운 톤이나 노란색 톤 이런 톤들을 추가해서 인쇄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비트맵 컬러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흰색과 검정 픽셀로만 표현하는 색상 체계로 보통 이 하나의 픽셀을 표현하기 위해서 1비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검정이냐 흰색이냐로 나타나는 색상 체계를 의미합니다. 랩 컬러 같은 경우는 국제조명협회가 만든 것으로서 정확한 색상 측정을 위해서 국제 표준으로 제안한 색상 체계인데요. 이 랩 컬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장치에 상관없이 독립적인 색상 단계를 갖기 때문에 어떤 모니터와 프린터의 색상 차이를 보정하거나 할 때 이 랩 컬러 모드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또 HSB 컬러 모드도 있는데요. 이것은 색의 삼속성, Hue, Brightness, Saturation 이렇게 삼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미지 해상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와 관련된 해상도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해상도, 화면 해상도, 출력 해상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미지 해상도라는 것은 비트맵 이미지에 대한 픽셀의 개수와 관련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미지 해상도입니다. 이미지의 크기의 기본 단위당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로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PPI, 픽셀 퍼 인치로 표현합니다. 즉 1인치 안에 1인치 구역 안에 몇 개의 픽셀이 담기는가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 해상도입니다. 때로는 도트 퍼 인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화면 해상도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이미지를 얼마나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와 관련이 됩니다. 출력 해상도란 이미지를 실제로 출력해낼 때의 해상도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LPI, 라인 퍼 인치를 사용합니다. 보통 DPI와 비교할 때 DPI와 LPI는 2배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DPI가 2일 때 LPI는 1 정도로 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작업 시에는 적어도 인쇄하려는 해상도보다 2배 이상의 이미지 해상도를 가져야 출력을 할 때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 파일 포맷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파일 포맷 GIF, JPG, PNG 이 세 가지는 웹용 이미지 파일 포맷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GIF 같은 경우는 컬러 수가 256색으로 제한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256색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 이 이미지의 또 전송 속도 이런 것들이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빠른 전송 속도 때문에 웹용 이미지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또 GIF 버전 중에서 89A 버전을 쓸 때는 투명한 웹용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애니메이션, 프레임별로 초당 몇 개 프레임이 돌아가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표현도 가능합니다. JPEG 같은 경우, JPG 같은 경우는 RGB 컬러와 CMYK 컬러를 지원하는 특징이 있고요. 역시 웹용 이미지로 활용이 됩니다. 이미지 손실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실 압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 손실이 많고요. GIF 같은 경우는 무손실 압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손실이 적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PNG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트루 컬러를 지원하는데요. 트루 컬러는 모니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컬러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미지의 변형 없이 원래 이미지를 웹상에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PNG 특징도 역시 투명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따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손실 압축을 활용합니다. BMP 비트맵 이미지에 관한 BMP 파일 같은 경우는 비트맵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24비트까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파일 용량이 무지하게 커진다. 다른 파일 포맷에 비해서 파일 용량이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타, TIFF,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AI 파일,
그 다음에 PCX, PDF 파일, 그리고 포토샵 원본 파일 등등은 한 번씩 다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PSD 같은 포토샵 원본 파일 같은 경우는 웹용 이미지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를 표현을 할 때 주로 틀린 답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섹션 2는 영상 아이콘 서체, 타이포그래피, 애니메이션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이라는 것은 정지 이미지와 움직이는 동영상 등 다양한 시각적 매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동영상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인 움직이는 이미지로 구성된 매체를 의미합니다. 녹화된 영상 콘텐츠를 주로 비디오라고 하고요.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움직이는 이미지 파일을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두 용어는 같은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동영상을 준비하는 단계는 먼저 고품질의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고요. 이때 조명과 앵글을 고려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와 같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편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최적화하는 단계, 파일 크기를 줄이고 웹용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비디오 및 동영상 파일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MP4 그리고 WEBM 이런 동영상 파일 포맷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에 SRT 포맷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주로 해서 살펴보면요. MP4 같은 경우는 높은 압축률과 높은 품질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포맷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의 비디오 콘텐츠, 소셜미디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보통 동영상이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진 이후에 재생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반면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다운로드가 받아지면서 동시에 재생되는 그런 형식의 서비스를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MP4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또 새롭게 등장한 WEBM 같은 경우는 HTML5 표준을 지원하는 웹용 비디오 파일 포맷입니다. SRT 같은 경우는요. 자막, 공식 자막으로 사용되는 포맷입니다. 비디오에 대한 공식 자막으로 활용이 되고요. 텍스트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나와 있는 동영상 파일 포맷도 한 번씩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콘은 시각적인 상징 요소입니다. 주로 어플리케이션, 파일, 웹사이트 등을 시각적으로 식별하기 하고 또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요소를 의미하는데요. 이 아이콘에 사용되는 파일 포맷으로는 SVG, PNG, 그 다음에 ICO 등이 있습니다. 이 SVG 같은 경우는 벡터 그래픽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PNG 파일 포맷은 보통 웹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파일 포맷인데요. 픽셀 기반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활용할 때 사용합니다. 또 투명한 이미지 표현도 가능합니다. ICO 같은 경우는 보통 윈도우 아이콘에 쓰이는 파일 포맷입니다. 이것은 웹사이트의 파비콘이라고 불리우는 웹브라우저 탭 아이콘으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보통 웹브라우저 이렇게 열면 여기 URL이 표현되는 주소창이 나올 거예요. 그 URL 주소 https 하면서 URL 주소가 표시되는데 그때 이 앞에 작게 표현되는 아이콘 거기에도 이 ICO가 활용이 됩니다. 서체라는 것은 공통된 스타일과 형식으로 디자인된 글꼴의 집합 또는 글자의 디자인 스타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서체의 종류 중에 세리프와 산세리프, 스크립트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세리프와 산세리프는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리프 같은 경우는 글자의 끝부분에 이렇게 돌기가 있는 이런 식으로 돌기가 있는 것을 세리프라고 합니다. 로만체나 명조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산세리프 같은 경우는 끝부분에 돌기가 없는 고딕체나 굴림체 등을 의미합니다. 스크립트체 같은 경우는 필기체처럼 손으로 표현한 것 같은 자유로운 서체를 의미합니다. 보통 브러쉬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폰트에 사용되는 파일 포맷으로는 TTF나 OTF가 있습니다. TTF 같은 경우는 트루타입 폰트의 약자인데요. 벡터 기반 글꼴로 확장성이 뛰어나고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OTF 같은 경우는 오픈 타입 폰트의 약자로서 고해상도 대형 출력 작업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서체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디자인하는 것을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서체를 사용해서 가독성과 시각적 매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서체를 새롭게 구성해서 작품을 디자인한 것을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가독성을 높이는 요소로는 폰트, 서체가 있고요. 자간, 글자 간격이 있고요. 그리고 줄 간격, 행간이 있고요. 또 글자 사이에 여백, 그리고 폰트 크기 등이 있습니다. 이때 폰트 같은 경우에 가독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가독성과 관련된 것으로는 자간, 행강 이런 것들도 글자의 가독성과 관련이 됩니다. 레터링 디자인이란 용어도 있는데요. 이것은 개별 글자를 독창적인 스타일로 손으로 묘사하거나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니메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라틴어의 아니마투스라는 거에서 비롯됐는데요. 아니마투스라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의미입니다. 웹 디자인에 있어서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추가해서 디자인의 생동감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되는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은 다음과 같은 제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고요. 어떤 시나리오 내용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실제 제작하고 거기에 음향을 입혀주고요. 그리고 레코딩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의 방식은 프레임과 키프레임이 있는데요.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의 각 프레임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정지 화면이 있어서 그 정지 화면을 일정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키프레임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의 끝과 시작과 끝 지점을 정의하는 프레임, 그것을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작과 끝을 정의를 하면 중간 부분을 보관법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중간 프레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과정을 트위닝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시각 효과로는 모핑이 있습니다. 모핑 같은 경우는 특수 효과 중에 하나인데요. 서로 다른 이미지나 3차원 모델이 점진적으로 변환되는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로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모핑입니다. 크로마키 기술이 있는데요. 크로마키 기술 같은 경우는 다른 화면을 합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로서 보통 녹색 화면 속에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이 녹색 화면 대신에 다른 배경을 합성시킬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크로마키 기법입니다. 모션 캡처가 있는데요. 모션 캡처는 실제 생명체의 움직임을 모델링된 캐릭터에 입혀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모션 캡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센서 같은 것들을 붙여서 동작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추적해서 얻은 이후에 모델링된 곳에 이 데이터, 실제 사람이나 동물들이 움직였던 그 데이터를 모델링된 어떤 캐릭터에다가 입혀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캐릭터가 진짜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표정이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그것을 그 데이터를 모델링에 입힐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콤마 촬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콤마 촬영은 카메라를 수동으로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가면서 프레임을 잘라서 녹화하는 방법들을 의미하는데요. 각 장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각 장면을 콤마 촬영을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움직이게끔 표현을 해줍니다. 애니메이션의 종류로는 셀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초창기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명 필름 위에다가 수작업으로 캐릭터를 채색한 다음에 배경 위에 놓고 촬영이나 편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한 프레임씩 따로따로 촬영을 해서 각 프레임을 연결해서 영상하는 그런 방법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한 프레임씩 촬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어렵겠죠. 그리고 고음 모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 장치가 된 인형이나 제작물을 움직이게 해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컷아웃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컷아웃 애니메이션은 특정한 형태를 그린 종이를 잘라내서 그 종이를 화면에 붙이거나 떼거나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촬영해 나가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투강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투사된 라이트 테이블, 조명이 이렇게 라이트 테이블이 있으면 조명이 여기를 쏘게 되는데요. 거기 안에다가 거기 안에다가 점토나 어떤 절단된 어떤 물체를 놓고 그 틈에서 나오는 빛을 계속해서 콤마 촬영하면서 만드는 것이 투강 애니메이션입니다. 로토스코핑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합성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에 합성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법들이 다 로토스코핑이 되겠습니다. 플립북 같은 경우는 종이책에 낙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책 같은 곳에 책의 여러 페이지마다 조금씩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책을 쭉 펼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렇게 책이나 노트 등에 병행해가는 동작을 페이지마다 그려가지고 그 일정한 속도로 종이를 넘겨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 플립북이 되겠습니다. 섹션 3은 아이디어 시각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이디어 시각화 매우 중요한데요. 이 아이디어 시각화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이미지, 텍스트 등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이디어 시각화를 할 때의 장점은요. 방대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데이터 내의 결함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큰 규모의 데이터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이디어 시각화를 하는 방법으로는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는데요. 1차원적인 방법은 정보를 일렬로 배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주로 텍스트나 음성 출력, 점자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2차원 방법 같은 경우는 위치, 크기, 방향과 같은 어떤 공간적 속성, X, Y, Z 이런 공간적 속성을 사용해서 그래프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방식 등을 의미합니다. 3차원적인 방법은요. 아이디어나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3D 모델링 같은 것들이 바로 이 3차원적인 방법입니다. 아이디어 시각화의 방법 중에 데이터 시각화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히트맵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자주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웹페이지를 사용자가 클릭하거나 사용자가 눈으로 주목하는 영역을 색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즉 어떤 웹페이지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버튼을 자주 눌렀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눈이 어떤 이미지에 자주 머물렀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값의 크기나 빈도를 색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머무는 곳 이런 쪽은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표현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떤 부분에 사용자가 많이 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많이 클릭하는지 등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웹사이트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거나 데이터 패턴 인식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아이 트래킹 같은 것이 있는데요. 아이 트래킹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웹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에 시선을 맞추고 있는지를 추적한 이후에 그것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히트맵을 생성해내는 방식입니다. 트리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트리맵은 계층구조 데이터를 직사각형 타일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직사각형이 커질수록 데이터 양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양과 범주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사용량 분석이나 시장 점유율 시각화 등에 활용이 됩니다. 쌍곡성 트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이퍼볼릭 트리라고도 합니다. 대규모의 계층구조 데이터를 쌍곡성 면의 그런 상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웹사이트 전체적인 구조와 관계를 시각화할 때 주로 활용이 됩니다. 아이디어의 시각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시각화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발전될 수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 시각화는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단계별로 고려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진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안을 그리는 단계인데요. 아이디어를 간략하고 빠르게 대략적인 것만 그려보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단계고요.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면서 아이디어를 수시로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하기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그린 그림을 정리하는 단계인데요. 이것은
에스키스한, 즉 큰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작은 종이나 천에 대략적으로 빠르게 그려보는 그러한 스케치 그림 위에다가 낮은 불투명도를 보이는 트레이싱 페이퍼를 얹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단계에서 놓친 부분이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나면 1단계로 다시 피드백하게 됩니다. 정리하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이 클라이언트, 디자인을 맡긴 사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완성하기 단계는 아이디어 시각화를 완성하는 단계인데요. 명암이나 채색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 표현을 극대화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섹션 4는 프로토타이핑과 프로토타입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이 프로토타이핑은 다른 말로 프로토타입 제작이라고도 합니다. 최종 제품의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초기 시제품 모델을 제작하는 것 자체를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 제작은 스토리보드에 따라서 간단한 인터랙티브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모션 테스트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게 됩니다. 프로토타이핑과 관련해서 피델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피델리티는 중요한 용어인데요. 충실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델리티라고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피델리티는 프로토타입이나 모델에 대한 묘사나 표현의 정도를 나타내는 속성을 의미하는데요. 프로토타입이 실제 제품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는 크게 로우파이, 미드파이, 하이파이로 나뉘게 되는데요. 로우파이 같은 경우는 로우 피델리티, 즉 낮은 형태의 충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프로토타입 중에서 간단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로우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인 형태와 개념 정도만 포함하는 프로토타입일 때, 그때의 피델리티는 로우파이 피델리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이 프로토타입, 또 그냥 간단하게 손으로 그린 와이어프레임 정도가 이 로우파이에 해당됩니다. 미드파이 같은 경우는 로우파이와 하이파이 가운데 존재하는 중간 정도의 충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인터랙션과 디자인 요소를 조금 더 표현한 디지털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가 미드파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파이 같은 경우는 실제 제품과 유사도가 매우 높은 그런 충실도를 갖는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하이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충분한 자원, 시간을 투자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성 피드백, 즉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사용성 피드백이나 내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사용되는 것이 하이파이를 가진 프로토타입입니다. 정교한 인터랙티브 프로토타입, 또 코드화된 코드로 실제로 웹사이트처럼 만들어진 그런 프로토타입일 경우에 하이파이 프로토타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프로토타입 제작 도구로는 대표적으로 피그마와 어도비 XD가 있습니다. 피그마 같은 경우는 실시간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이고요. 디자인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도 활용이 됩니다. 어도비 XD 같은 경우는 UX, UI 디자인 협업이 가능한 도구입니다. 그 밖에 스케치나 인비전, 또 코드펜 등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종류는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종이 타입, 디지털 타입, 코드화된 프로토타입, 로우파이, 하이파이 등이 있습니다. 챕터 2는 사용자 조사 분석 및 사용성 테스트입니다. 섹션 1은 사용자 조사 및 분석입니다. 사용자 조사 및 분석, 이것을 합해서 리서치라고도 대응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조사 기획이란 사용자의 요구, 행동, 태도, 경험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사용자 조사 기획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조사 기획 과정은 조사 목표를 설정하고 조사 대상을 선정한 이후에 조사 방법론 등을 결정합니다. 정량적 방법, 정성적 방법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고요. 조사 도구들을 준비를 합니다. 설문지, 인터뷰 질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요. 조사 일정 계획을 세우고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과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게 되고요. 결과 보고와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이 마지막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조사 분석, 리서치인데요. 사용자 조사라는 것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행동과 패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용자 분석이라는 것은 사용자 행동과 태도를 분석하는 과정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분석 결과는 웹사이트나 앱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활용됩니다. 사용자 행동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행동,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행동을 분석하는 요소로는 페이지 뷰, 클릭률, 체류 시간, 이탈률, 전환율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전환율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구매나 가입 이런 것들을 수행한 비율까지를 포함합니다.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는 방법 잘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웹 로그 분석이 있습니다. 웹 로그라는 것은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상호작용하는 동안 발생한 다양한 활동들을 웹 서버가 서버 측의 파일 형태로 기록한 데이터를 웹로그라고 하는데요. 그 웹로그의 예시로는 방문자 IP 주소, 또 웹사이트에 접속한 시간과 날짜, 또 페이지 뷰, 클릭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웹로그 분석입니다. 또 클릭 스트림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클릭한 패턴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사용자 여정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제품을 처음 접한 순간부터 사용을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들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접촉한 모든 지점을 식별을 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이런 각각의 모든 것들을 식별을 해내는 것이 사용자 여정 분석입니다. 히트맵 분석은 사용자가 페이지에서 상호작용한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앞서도 나왔는데요. 아이 트래킹, 시선 추적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합니다. A/B 테스트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A/B 테스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버전 A와 B 버전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할 때 사용자가 사용을 할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각 버전에 대한 사용자의 행동과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이 바로 A/B 테스트입니다. 즉 A와 B를 비교해서 보는 것이죠. 코호트 분석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진 사용자 그룹, 이것을 코호트라고 하는데요. 그 코호트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 시기가 같은 코호트별로 어떻게 그 행동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코호트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웹로그 분석에서 주요 사용되는 정보로는요. 웹서버 방문자의 IP 주소, 방문 시간, 클릭한 링크, 브라우저나 OS 정보, 또 페이지 뷰, 어떤 특정 페이지를 열어봤는지, 그리고 세션, 접속해서 체류한 시간 동안의 어떤 활동들, 그리고 리퍼러라고 해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전에 방문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이 있고요. 상태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웹서버가 반환하는 HTTP 상태 코드를 의미를 하는데요. 보통 뭐 505, 404 이런 표시들이 있죠. 웹서버가 반환하는 그런 코드들 같은 것들이 웹로그에 남게 됩니다. 웹서버가 반환하는 HTTP 상태 코드, 때로는 이것을 웹서버 또는 웹브라우저 오류 코드라고도 설명을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웹서버가 반환하는 HTTP에 대한 이 프로토콜 상태에 대한 코드입니다. 200 같은 경우는 이 요청이 성공했다라는 의미고요. 301 같은 경우는 요청된 리소스가 영구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됐다. 302는 임시 이동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자주 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403 이거는 포비든을 의미합니다. 금지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요청한 리소스에 대해서 접근할 권한이 없다. 즉 접근 권한이 없는 또는 접근이 금지된 것을 요청을 할 때 그런 것에 접근할 때 이 403이라는 메시지가 표현이 됩니다. 404 not found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찾을 수 없다. 요청된 리소스가 없다. 서버상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는 서버에 해당 URL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소스 자체가 삭제되거나 잘못된 URL을 입력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요청할 경우에 404라는 이 표시가 웹브라우저 상에 표현이 되게 됩니다. 500번도 있습니다. 이 500번 같은 경우는 이터널 서버 에러라고 하는데요. 내부 서버 오류입니다.
서버 내류에 오류가 발생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요청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 이 표시가 됩니다. 때로는 잘못된 URL 입력으로도 발생합니다. 503 같은 경우는 서비스 불가에 대한 표시인데요. 서버가 일시적으로 과부하 상태가 되었다. 왜 과부하 상태가 되냐면요. 동시 접속자 수가 너무 많을 때, 그 서버가 그 요청을 다 처리할 수 없을 때 과부하가 되는데요. 그럴 때 표시가 되거나 서버가 점검 중이어서 요청을 아예 처리할 수 없을 때 503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503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505 같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 HTTP 버전을 요청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HTTP 버전을 서버가 지원하지 않을 때 505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403부터 이 505까지는 좀 눈여겨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자 태도 분석입니다.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태도 분석의 과정인데요. 행동 분석은 주로 사용자의 실제 행동 패턴,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태도 분석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내면적인 생각, 감정, 이런 것까지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사용자 태도 분석입니다. 태도 분석의 요소로는 사용자의 생각이나 감정, 의견, 사용자 태도, 동기, 기대감, 만족도, 선호도 등이 표현이 됩니다. 이 태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설문조사가 있고요.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서 그 포커스 그룹에 대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또 사용자를 관찰하거나 사용자의 감정들, 또 소셜미디어나 리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용자 저널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용자에게 경험을 기록하도록 시키는 건데요. 그런 기록을 하게 하여서 거기 안에서 어떤 사용자의 느낌이나 생각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것이 사용자 저널 방식입니다. 또한 실제 환경을 조사하는 현장 조사 방식도 있습니다. 참고로 교재에 나온 사용자 태도 분석 분류표를 살펴보시면 정량적인 방법 또 정성적인 방법이 나뉘어져 있고 태도와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분석되어 있는데요. 태도 분석은 어떤 것들이 태도 분석할 수 있는지 또 행동 분석은 어떤 방식들이 행동 분석할 수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섹션 2는 사용성 테스트 및 분석입니다. 사용성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사용성 테스트라는 것은 웹사이트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자들에게 주고 테스트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는 과정을 사용성 테스트라고 합니다. 사용성 테스트에 대해서 준비사항은 사용성 테스트 항목이 필요하고요. 사용성 테스트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사용성 테스트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테스트와 사용성 테스트는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사용자 테스트라는 것은 서비스 전체 또는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필요성을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사용성 테스트라는 것은 프로토타입과 관련이 됩니다. 타겟 사용자층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테스트가 바로 사용성 테스트입니다. 사용성 테스트의 도구로는 정성적 테스트가 있고요. 정량적인 테스트 도구들이 있습니다. 정성적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웹사이트의 사용성을 평가하고요. 정량적 테스트는 주로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성을 평가합니다. 또 사용자 인터뷰가 있고요.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관찰하는 관찰자 시점에서 관찰해서 기록하는 관찰이 있고요. 설문조사, 그리고 A형과 B형 두 가지를 비교해서 최적의 성과를 평가하는 A/B 테스트가 있습니다. 또 형성적 사용 적합성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새로 등장한 용어로서 매우 중요한데요.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 UI, UX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형성적 사용 적합성 평가 항목으로는 정보의 효율성, 그리고 작업의 효율성, 사용자 만족도, 그리고 직관성, 접근성, 응답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사용성 테스트의 과정에는 사용성 분석이 들어가고요. 또 선호도 분석,
포함이 됩니다. 소비자의 소비 형태나 웹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것들이 포함되고요. 사용자 프로파일 기준을 정의하는 단계가 포함이 됩니다. 참여자 선별 기준 설정을 하고 연령이나 성별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단계가 포함이 되고요. 전화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테스트와 관찰룸을 세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 인력 역할 및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당일 인터뷰도 포함이 됩니다. 사용성 테스트와 관련해서 발견적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이콥 닐슨이라는 사람이 말한 사용성 테스트 방법론인데요. 전문가들이 웹사이트나 인터페이스를 검사해서 사용성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들입니다. 여기에는 10가지 원리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10가지 휴리스틱 원리라고 합니다. 즉 사용성을 테스트할 때, 사용성 문제를 발견할 때 이러이러한 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용성 문제를 발견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상태의 가시성이 유지되는가 이거를 살펴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세상과 시스템이 일치되는가,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일관성을 살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용자 제어와 자유가 있는가, 사용자의 어떤 조정의 자유, 실수 시에 실행 취소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관성과 표준이 있는가, 뭐 단어나 이런 것들 간의 일관성이 있고 상황이나 동작들이 페이지마다 동일하게 되어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것이고요. 오류가 예방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고요. 또 회상보다는 바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지, 즉 별도의 학습 없이도 기능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런 원리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유연성과 효율성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초보 사용자나 숙련된 사용자 모두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두를 돕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심미적이고 최소의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원리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관련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류로부터 회복이 지원되고 있는지, 사용자가 오류를 인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고요.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할 때 웹사이트에 대한 어떤 제품이나 이런 웹사이트에 대한 도움말이나 문서 등이 제공되고 있는가, 그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고 있는가, 이런 원리들이 10가지 휴리스틱 원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용성 테스트 분석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테스트 분석 과정에는 만족도 측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제별로 만족도를 비교 측정하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래프들도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과제 성공 여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들을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포함이 되고요. 참여자의 과제 달성 용이성을 측정하는 과정들이 포함이 됩니다. 어떤 과제별로 평균 소요 시간 이런 것들, 페이지 이동 횟수, 커서 클릭 횟수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고요. 오류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용성 테스트와 관련해서 수정 보완의 작업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웹사이트의 사용성과 선호도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정 및 보완 사항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사용성 테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수정 사항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되고요.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보완하게 됩니다. 또 유용성과 관련된 정보 오류를 최우선으로 수정하고 최종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파트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